자, 이론을 확인하는 연습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추론 통계에 대한 설명으로 맞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문제인데요. 자,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보기가 지금 여러분 오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오표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오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건 이제 문제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인쇄가 잘못됐었던 부분이니까 그 정오표를 확인하시고, 일단 지금 강의에서는 이제 원래 이제 틀리지 않은 문제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은 비슷하니까요. 자, 추론 통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각 4개 보기가 있는데 추론 통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집단의 어떠한 미지의 양상을 알기 위해서 통계학을 이용하여 결국 통계학을 이용하여 추측하는 과정을 지칭하며 통계학의 한 부분으로서 추론 통계학이라고 불린다. 두 번째, 평균, 분산, 변동계수 등의 값 도출을 통해 분석 대상의 구조적 특이성을 발견해낸다. 세 번째, 추정, 에스티메이션은 표본을 통해 모집단의 특성이 어떠한가에 대해 추측하는 과정이다. 표본 평균 계산을 통해 모집단의 평균을 추측해보거나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95% 신뢰 구간의 계산 과정을 나타낸다. 데이터의 시각화를 통해서 데이터의 분포 모양, 구조적 특이성에 대한 가설과 실제 간의 차이를 밝혀낸다. 지금 결국에는 추론 통계에 해당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인데요. 실제로 통계적 추론 또는 통계적 추측은 모집단에 대한 어떤 미지의 양상을 알기 위해서 통계학을 이용하여 추측하는 과정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학의 한 부분으로서 추론 통계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결국 이제 기술 통계학하고 좀 구별되는 개념이고요. 그 추정이라는 개념 자체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추론 통계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이 문제의 해답은요, 죄송합니다. 바로 이제 가가 결국 추론 통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다가 이제 추론 통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다가 됩니다. 즉 모집단에 대한 어떤 미지의 양상을 알기 위해서 통계학을 이용해서 추측하는 과정을 지칭하며 통계학의 한 부분으로서 추론 통계학이라 불린다. 그 다음에 추정이라는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추정은 통계적 추론, 즉 추론 통계에 관련되어 있는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다 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모수와 모수 추정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으시오. 네요. 자, 안에 있는 결국에는 모수하고 모수 추정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한번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모수는 파라미터는 모집단의 특성을 수치하여 나타낸 것이다. 2번, 모수의 추정량의 선택 기준으로 불편성, 효율성, 일치성, 충분성이 있다. 3번, 충분성은 추정량의 모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추정량은 충분 추정량이 된다. 4번, 일치성은 표본의 크기에 대한 최적치를 반영하여 추정값의 품질의 척도를 제시를 한다. 자, 이 부분인데 실제는 결국 일치성이라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중심을 해서 보시면 일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좋은 추정량을 제시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2번의 답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상하다시피 결국 틀린 내용은 결국 4번이 된다라는 거죠. 4번에 대한 부분을 최적치가 아니고 결국에는 표본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좋은 추정량을 제시한다. 이것이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번. 기대하는 추정량과 모수의 차이를 편향이라고 한다. 2번. 임의의 추정량의 편향을 B세타라고 하면 B세타 해시라고 하면 B세타 핵과 expected 세타 핵 마이너스 세타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불편 추정량은 unbiased estimate는 편향이 제로가 되는 상황의 추정량 세타햇을 불편 추정량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4번. 표본 평균은 이상치의 영향으로 값의 변화가 커지므로 대표적인 불편 추정량이 아니다 라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편향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이어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에서 보기 1번의 내용처럼 기대하는 추정량과 모수의 차이를 편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추정량의 편향을 우리가 B 해시, 세타 해시라고 한다면 B 세타 햇은 원래 세타 햇의 expected와 세타하고의 차이로 정의를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불편 추정량 부분은 당연히 편향 자체가 바이어스 되어 있는 것을 산출하는 값 자체가 제로가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표본 평균의 결국엔 불편 추정량이냐 편의 추정량이냐 얘기를 했을 때요. 기본적으로 표본 평균은 불편 추정량입니다. 표본 분산이 불편 추정량이 아니죠. 편의 추정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표본 분산과 모분산의 계산 차이가 그래서 계산에서 어떤 수식의 차이가 결국 불편 추정량으로 바꾸기 위한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 아마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은 대표적인 불편 추정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간 추정과 점 추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추정은 모집단의 모수를 하나의 값으로 추정해 주는 것이다. 2번. 구간 추정은 모수가 포함되는 확률 변수 구간을 어떠한 신뢰성 아래서 추정을 하는 것이다. 3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추정 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표본을 택하고 이 표본으로부터 계산된 추정값이 목표값을 정확하게 추정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4번. 구간 추정의 오차 개념을 도입하여 모수가 포함되는 확률 변수 구간 내에 가장 신뢰성을 가지는 하나의 값을 선택하는 것이 점 추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구간 추정은 점 추정이 결국에는 오차 개념을 도입해서 모수가 포함되는 확률 변수 구간을 어떤 신뢰성 구간 안에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실제로 4번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4번의 답은 결국 4번이 되는 거죠. 4번. 실제로 구간 추정에 오차 개념을 도입해서 모수가 포함되는 확률 구간 내에 가장 신뢰성을 가지는 값을 하나로 선택하는 것은 점 추정이다. 이런 방법은 실제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구간 추정의 오차 개념을 도입해서 모수가 포함되는 확률 변수 구간 내에서 구간을 구해가고 그 구간 안에서 어떤 신뢰성 안에서 값이 포함이 되는 확률적인 내용을 얘기를 다루는 것이 보통 구간 추정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어떤 특정한 값을 찾아내는 것이 점 추정이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그래서 4번에 틀린 내용은 결국엔 4번에 4번이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모집단의 분산을 알고 있는 경우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단의 분산을 알고 있는 경우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것인데요. 결국 신뢰 구간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집단의 분산을 알고 있는 경우에 신뢰 구간을 구하는 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신뢰 구간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X바에 대해서, 자, X바 플러스 Z 2분의 알파의 루트 n의 시그마 형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뢰 구간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결국엔 여기에 해당되는 값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확률 값을 실제로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결국에는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는 표준정규분포표에서 어느 한쪽에 대한 결국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값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뭐 신뢰 구간이 90%인 경우에는 얼마, 그다음에 95%인 경우에는 얼마, 99%인 경우에는 얼마. 뭐 이게 꼭 기억해야 될, 꼭 외워야 될 값은 아니지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빈도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95% 구간일 때 얼마, 99% 구간일 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알고 계시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요. 지금 5번의 경우에는 제가 이미 5번의 1번의 경우에는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신뢰 구간을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형태, 모집단의 분산을 알고 있는 형태에 대한 정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2번의 경우에는 오른쪽의 면적에 대해서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Z값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는 99% 신뢰 구간인 경우에 2.576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보기 3번의 경우가 좀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틀린 부분이 결국 찾아내실 수 있는 거죠. 보기 3번의 경우 신뢰 구간이 실제로 90%인 경우에는 1.960이 아니고 1.645일 겁니다. 1.645 신뢰 구간이 90%인 부분이 1.645가 된다라는 거. 뭐 그냥 암기 과목 수준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렸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많이 사용하는 빈도수가 있다 보니까 거의 암기식으로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대략적인, 그다음에 표준정규분포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아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그래서 6번은 결국에 신뢰 구간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신뢰 구간을 구하는 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6번의 경우에는요. 자, 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가 결국 모집단의 분산을 알고 있는 경우이죠. 제가 앞에서 설명했었던 형태에 그대로 나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모집단의 분산을 모르는 경우죠.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를 한정되었을 때, 이때는 결국에는 정규분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도를 가지는 T분포를 사용하는 형태로 나타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는 모집단에 대한 분산을 모르는 경우인데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가 되는 경우죠. 자, 이 경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 취하는 것이냐,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실제로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6번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실제로 6번의 문제가 첫 번째 가가 결국에는 가에 대해서 해당되는 내용이 결국 표준 정규분포표를 통해 가지고 실내 구간 사이에서의 각각의 확률값에 대해서 실내 구간 내에서의 그 실내 구간 범위를 구하는 것이고요. 나가 결국에는 모집단의 분산을 모르는 경우에 표본 크기가 작은 경우에 T분포를 이용해서 구하는 경우, 다가 결국에는 모집단의 분산을 모르는 경우인데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 대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6번의 정답은 가, 나, 다가 다 맞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각각의 그 상황에 따라서 실내 구간을 구하는 형태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은 결국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제 실내 구간을 구하는 구간 추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중학생들의 월 평균 용돈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100명을 임의로 선택하여 본 결과 그들이 평균 82,000원이라는 걸 알았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10만 원이고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가정을 할 때 우리나라 중학생의 평균 용돈의 90% 실내 구간으로 오른 것은, 결국에는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실내 구간에서 모집단의 분산을 아는 경우에 대해서 확률되는 실내 구간의 값을 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지금 n은 얼마였냐면은 전체 100명이죠. 100명을 대상으로 선택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지금 얼마냐면 표준 편차가 10만 원이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시그마 루트 n이죠. 왜냐면은 이미 지금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죠. 10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니까 이 경우는 결국에는 10만 원에 10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만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실내 구간은 px에 z에 뮤에 x에 바에 죄송합니다. x 바죠. 플러스 z에 2분의 알파에 루트 n의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 값은 이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내 구간이 90%에 대한 실내 구간이죠. 90%에 대한 실내 구간이 얼마였습니까? 1.645였었죠. 확률값이. 그래서 이 값은 결국에는 P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82,000원에 1.645에 지금 방금 구한 값이 만이었었죠. 그 다음에 뮤에 82,000원에 1.645에 곱하기 만이 되겠죠. 만이 되는 형태니까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P에 65,550원이 뮤에 98,450 요 사이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답은 결국에는 1번의 답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아이들의 혈압 자료에서 5명을 랜덤하게 택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고 했었을 때, 즉 결과는 102, 92, 98, 88, 104라고 했네요. 이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여학생의 혈압 대표값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가장 근사하게 분석한 결과를 고르시오. 자, 결국 8번 문제는요. 보시면은
1학년 여학생들의 혈압테스트 5명을 랜덤하게 선택한 결과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모 집단의 분산을 지금 모르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가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5가지의 표본만 가지고 있었을 때 95% 신뢰 구간을 가장 근사하게 분석한 결과를 고르시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것은 결국엔 앞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국엔 해당되어 있는 표본에서의 표본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표본 평균은 앞에 5개에 대한 평균이니까 96.80이에요. 그 다음에 표본에 대한 분산은 6.72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유도는 어떻게 되나요? 왜 그렇습니까? 왜 자유도를 얘기를 했죠? 모집단의 분산을 모르고 표본이 작은 경우에는 저희가 T분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유도를 구하게 되는 것인데, 자유도는 n-1이 됩니다. 자유도는 그래서 5-1이니까 4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T분포표에서 자유도가 4인 결국에는 지금 얼마냐면은 95% 신뢰 구간이 되는 것이니까 양측에서 2.5%씩 2.5%씩 되는 것이죠. 0t 결국에는 자유도가 4인 경우에서 t가 얼마나 0.025에 해당되는 경우이고, 이거에 해당되는 값이 2.78이에요. 이건 t분포표를 보시면 되고요. 표를 참조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랬었을 때 실제로 목표값은 이렇게 되는 것이요. 96.8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78에 대해서 6.72에 아까 요구한 2.24가 되는 거죠. 여기서 2.24는 결국 뭐냐면 루트 5의 제곱근이에요. 그냥 이거를 이제 중간에 루트의 제곱근에 대한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계산을 실제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실제 값이 여자아이들의 혈압은 88과 105 사이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지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실제로 해당되는 조건에서, 즉 모집단의 분산을 모르고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주어져 있는 신뢰 구간에서의 그 구간 추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결국 T분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요것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묻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도록 그러면은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요. 결국에는 8번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나온 것처럼 88에서 105 사이라고 했으니까 비슷한 내용이 결국에는 뭡니까? 해당되는 값이 1번의 내용이 되는 거죠. 88에서 105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모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는 식으로 보는 것인데요. 자, 모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식인데요. 실제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모비율에 대한 표본 집단의 비율의 형태에서 실제로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형태를 알고 있는지를 물으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모비율에 대해서 모비율 P에 대해서 표본 집단의 비율을 P 해시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P 해시 주어졌을 때
모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는 P햇의 마이너스의 자 정규 분포표에 PQ n분의 자 여기서 Q는 뭐죠? 여사건에 대한 확률이니까 1-P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P햇의 플러스의 루트의 2분의 알파의 루트 PQ의 N 이 형태가 결국 모비율의 신뢰 구간이 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여러분 문제 보기에서 보면은 이제 실제 정확하게 형태를 찾은 것은 어떤 형태냐면은 결국에는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묻는 게 이제 가설 검정에 관련된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은 보시면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가설 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인데요. 자, 한번 보기를 보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연구자에 의해 설정된 가설은 모집단 전체를 근거로 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짓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통계량을 검정 통계량이라고 정의를 한다. 자, 두 번째 보기입니다. 검정 통계량의 표본 분포에 따라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일련의 통계적 분석 과정을 가설 검정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몇 단계의 절차를 거쳐 검정이 수행된다. 3번 규모 가설 null hypothesis H0는 연구자가 모수에 대해서 새로운 통계적 입증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가설이다. 4번 대립 가설 alternative hypothesis H1은 현재 통념적으로 믿어지고 있는 모수에 대한 주장 또는 원래의 기준이 되는 가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가설 검정에서 연구자에 의해서 설정되어 있는 가설은 표본을 근거로 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짓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통계량을 검정 통계량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규모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현재 통념적으로 믿어지고 있는 모수에 대한 주장 또는 원래 기준이 되는 가설이 되는 것이고요. 대립 가설의 바로 연구자가 모수에 대해서 새로운 통계적 입증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가설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요. 바로 2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번은 여러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가설 검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이해를 하는 것을 질문하는 내용이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 이제 결국은 많이 혼돈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규모 가설하고 대립 가설에 대한 정의가 서로 이제 많이 혼돈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가설 검정의 결과로 가설을 채택할 여부를 결정 시에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은 각각의 오류에 대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의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 예제를 보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번 제1종 오류 타입 1 에러는 규모 가설이 참일 때 규모 가설을 기각하도록 결정하는 오류이다. 보기 2번 제2종 오류 타입 2 에러는 규모 가설이 거짓인데 규모 가설을 채택할 오류이다. 보기 3번 제3종 오류 타입 3 에러는 규모 가설 대립 가설이 전부 거짓인 오류이다. 보기 4번 가설 검정의 유의 수준 알파는 규모 가설이 참인데도 이것을 기각하게 될 확률을 말한다. 자, 여기서 결국 가설 검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통 제1종 오류라고 하는 것은 기무가설이 참일 때 기무가설을 기각하도록 결정하는 오류, 즉 대립가설을 선택하는 경우인데 바로 무죄가 유죄인 경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는 더 위험한 경우가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2종 오류는요, 기무가설이 거짓인데 기무가설을 선택하는 오류라는 거죠. 또는 대립가설이 참일 때 기무가설을 채택하도록 결정하는 오류, 즉 대립가설 자체를 기각을 하거나, 즉 유죄인데 무죄라고 할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11번에 보기 1번과 2번은 틀린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맞는 얘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의 수준이라는 부분들은 일정 오류를 범할 확률을 최대 허용하는 한계를 유의 수준 또는 위험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설 검전에서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1번에서 틀린 얘기는 결국에는 3번이 됩니다. 3종 오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1종 오류와 2종 오류, 그 다음에 그 오류에 관련되어 있는 그 용어들은 두 가지로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기각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검정 통계량의 범위를 기각력이라고 한다. 두 번째, 임계치는 주어져 있는 유의수준 알파에 대해서 대립가설의 채택과 기각에 관련되는 의사를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점이다. 3번, 양측 검정은 가설 검정에서 기각영역이 양쪽에 있는 것이다. 4번, 단측 검정은 가설 검정에서 기각 영역이 어느 한쪽에만 있게 되는 경우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셔야 될 부분 바로 임계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임계치는 결국에는 주어져 있는 유의 수준 알파에서 귀무가설의 채택과 기각에 관련되는 의사결정을 할 때의 기준이 되는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12번의 경우에 보기 2번에는 결국에는 보기 2번은 여러분께 말씀드린 유의수준에 대해서 대립가설이 아니죠. 바로 귀무가설이 됩니다. 이 대립가설 자체가 틀린 거죠. 대립가설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의 채택과 기각에 관련되어 있는 의사를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된다는 게 결국 임계치라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12번에 틀린 해설은 결국 임계치에 대한 해설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12번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인데요. 13번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본의 평균 검정에 대해서 절차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가는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적은 것은, 그래서 집단의 크기에 대한 검정 통계량을 선택할 때 대표본 또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인 경우, 그 다음에 정규 분포를 따르면서 소표본인 경우, 이 형태가 되는 것인데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밑에 나와 있는 해설처럼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집단의 통계량을 따질 때 대표본이면서 모집단이 정규 분포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아이고 죄송합니다. 결국엔 Z의 값이 주어져 있는 형태가 다음과 같이 결국엔 표준 정규 분포표를 따르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규 분포를 따르면서 소분포인 경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대표본에서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경우에는 정규화를 통해 가지고 결국 해당되는 값이 표준 정규 분포표를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정규 분포를 따르면서 소표본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샘플링의 숫자에서 1만큼 뺀 자유도를 가지는 T분포를 쫓아간다라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T분포를 가지고 갔었을 때의 형태와 그 다음에 실제로
정규분포를 따르는 형태에 대한 부분이 되는 것이니까요. 13번의 답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나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나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T분포의 형태를 정리를 한 것을 찾으시면 되고요. 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규분포에 대한 정규화 형태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3번의 경우에 정답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첫 번째 보시면은 일단 나와 있는 게 첫 번째 것이 맞는 경우가 아이고 13번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경우죠. 첫 번째 부분이 맞는 경우가 이렇게 다 있긴 하지만 두 번째 경우를 따져보면 자유도가 원래 샘플링에서 숫자가 줄어든 경우니까는 13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의 용돈 수준을 조사하려고 한다. 그래서 16명의 학생을 표본으로 조사를 했더니 한 달 용돈이 96,000원이었다. 그 학교 학생 전체 한 달 용돈의 표준 편차가 만약에 6,000원이었다면은 그 학생들의 한 달 용돈이 월 10만 원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기존의 10만 원 이상이라는 것을 기무가설로 가정을 하고 결국에는 오류를 5% 이내로 검정한 결과로 타당한 것은 결국엔 여러분들한테서 이제 결국 실례로서 가설 검정을 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엔 이 형태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설을 세우기는요, H0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평균이 10만 원이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0만 원 이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주는 H1은 평균이 10만 원 이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유의 수준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의 수준은 5%였죠. 유의 수준 알파는 5%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채택 영역은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1.64가 되는 것이고요. 기각 영역은 Z가 결국에 1.64보다 작은 경우가 되는 것이죠. 95%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래서 Z는 X바 마이너스 뮤에 지금 뭐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체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죠. 그렇게 되니까 이건 96,000원에 마이너스 10만원에 자 이미 알고 있었죠. 6,000 알고 있었었고 그 다음에 루트 15가 되는 것이죠.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2.67이 되네요. 결국에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해당되는 값을 계산을 했었을 때 1.64보다 커야 되는데 1.64보다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한 달 용돈이 10만 원이 될 수 있다 된다 10만 원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제에 해당되는 거에 정답은 학생의 한 달 용돈이 10만 원이 될 10만 원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었었죠. 근데 결국엔 10만 원이 될 수 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부분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은요. 두 독립표본 각각의 표본의 수가 스몰 m, 스몰 n인 경우에 대해서 평균 차이의 검정을 하기 위해서
검정 통계량식으로 옳은 것은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검증을 하는데 평균이 같냐, 평균이 틀리냐 이런 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형태는 여러분들이 두 독립표본의 평균 차의 검정에 대한 검정 통계량 이것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자, 이 얘기는 결국 여러분들이 이미 밑에 이제 나와 있는 안내의 내용처럼요. 두 독립표본에 대한 평균차에 대한 검정 통계량에서 실제로 검정 통계량의 설정은 실제 다음과 같은 거죠. 둘 사이의 통계량의 설정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 각각의 실제로 표준 편차를 구하는 부분이고 공통 분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 합동 표본 분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위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본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인 것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그 지금 박스 쳐드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알고 계시냐에 대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15번의 답은 그래서 1번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인데요. 자, 문제를 보도록 하시죠. 자, 두 종류의 사료가 젖소의 우유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조사하고자 한다. 젖소들 가운데 랜덤하게 8마리씩 두 그룹을 뽑아 한 그룹에는 사료 1, 다른 한 그룹에는 사료 2를 주면서 3주간 우유 생산량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다. 두 종류의 사료가 우유 생산량에 변화를 주는지 올바르게 분석한 것을 고르시오. 단 유의 수준은 5%로 지금 본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우유 생산량은 각각의 샘플링에 대해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다음과 같은 결과가 주어져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두 사료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두 사료에 대해서 평균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평균에 대한 차이가 없는지 그것을 결국에는 가설로 세워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은 자, 다음과 같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귀무가설 H0는 둘 사이의 평균의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립가설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유의 수준은 알파는 0.05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검정 통계량은 결국에는 t 분포를 가지고 하는 거죠. x, y 차이에 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식을 가지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지금 양측의 차이였으니까는 t의 절대값의 차이는 t의 0.025에 자, 숫자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둘 사이에서 뺀 차이니까는 8개씩 샘플링을 했었죠. 8, 8 더하기 8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거를 계산을 하니까 t 0.025에 14가 되는 거죠. 자, 이거 해당되는 값이 2.145네요. 표에서 t분포표에서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실제 t를 구해 보면은 지금 이 식이죠. 이 식에서 t를 구해 보면은 이게 결국 56, 60이죠. 각각의 평균을 구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평균을 구해서 실제로 나왔을 때 표준 편차도 계산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게 63.57이 되고요. 루트 8분의 1 더하기 루트 8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값이 근데 1.0인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작은 거죠. 결국엔 2.145보다 작은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이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본다라는 것이죠. 2.145보다 실제로는 더 커야 되는데 크지 못하니까 작은 경우니까 H0를 기억할 수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이 부분이 좀, 네. 이게 마지막에 오다 보니까 좀, 네. 이거, 음. 맞아요. H0를 기각할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둘 사이에 뭐가 되는 것이냐면 우유의 생산량에 대한 차이가 다르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사료에 대해서. 예, 예. 제가 잠시 착각을 했었네요. 그래서 둘 사이에 우유의 생산량의 차이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연습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